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지난 26일 20m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던 노동자들이 농성 8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연대란 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은수미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네, 저는 가까이서 처음 뵙는데요. 녹음실은 처음 뵙고 네, 현장에서는 얼굴 뵀었는데 장윤선 기자가 아니라서 좀 놀라셨죠? 네, 아니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2달이나 병가를 낼 정도로 심하게 과로를 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짱에 몇 번 출연하셨는데 네. 그래도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로서 따져보니까 4번째 와, 출연을 해요. 단골 손님이시네요. 예, 대부분이 을지로 문제나 네.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 노동 문제. 문제로 예. 하는데 오늘도 또한 80일간 고공농성이 해결됐고 그에 관해서 이제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는 길인데 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한두 번이죠. 이제는 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할 그렇죠. 너무 미안해서 이제 정말 길을 네. 찾아야 될 터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80일간 고공농성 해결된 것에 대해서 주로 좀 네. 얘기를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죠. 노동조를 맞아서 저희가 또 노동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80일간의 고공농성 지난 26일 80일간의 농성이 끝났습니다. 이 두 노동자 장현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연대 팀장과 강세웅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조직부장 이 두 분께서 서울중앙우체국역 광고탑에서 농성을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은수미 의원님 두 사람이 농성 푸는 날 현장에 계셨죠? 예.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꽉 안아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땀 냄새가 훅 풍기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내려와 주시고 땅을 밟아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 80일 동안 정말 그 의지를 계속 갖고 예.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힘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CNM 때도 네네네. 올라갔었어요. CNM 때도 프레스센터 옆에 광고 전광판에 네. 광고탑에 올라가봤고 이번에도 올라갔었는데요. 아 올라가셨어요 직접? 예. 그러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한번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네. 어떠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광고탑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폭이. 예. 그래서 프레스센터 앞에 전광판은 그래도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밖에 나와 있을 때는 그 허리를 묶고 있어야 되거든요. 떨어질까 봐.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네. 전 올라가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80일을 버텼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족분들께도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SK나 LG 이런 기사분들과는 노동조합 만들 때부터 같이 있었고요. 아, 네.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야유회도 했었어요. 국회 앞마당에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잘 해결하겠노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꽤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가족분들 눈물 흘리시던 뭐 부인, 아이들 어른거려가지고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그래서 네. 어쨌든 해결된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잘 버텨주셨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해결이 된 거이지만 어쨌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을지로위원회도 조금 힘을 보탰다는 게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 딱 껴안았을 때, 와락 네. 안아줬을 때 풍기는 땀 냄새.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살아있던 분들, 그러니까 80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네. 당연히 땀 냄새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향수 냄새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날은. 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이제 수리 기사들께서 예.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 설치 예. 수리 기사분들인데 예. 뭐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 안전 보장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예. 올라가셨어요. 네. 이번 협상 타결 그래도 잘 풀린 그런 네. 케이스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 그 노사 관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보통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의 사장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을 하죠. 네네. 이것을 이제 이자관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두 사람 간의 관계. 이자관계. 네. 두 사람 간의 관계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구 하나가 중간에 끼는 방식. 삼자 관계라고 네.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지주가 소작을 붙일 때 중간에 마름을 끼는 요 방식하고 사실은 같아요. 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방식이 아주 그러니까 21세기에 다시 현장에 확산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법은 두 사람과의 관계만을 규율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근로계약을 맺으면 노동자를 어쩌저쩌 보호해야 되고 네. 뭐 이래야 되는.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맺는 중간에 마름의 형태와 같은 중간 업체를 끼는 경우에 대한 규율하는 법이 제대로 없어요. 네, 그래서 법의 보장을 잘 못 받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의 보장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전면적으로 알렸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네.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해고로부터 보호가 되는지, 네. 혹은 뭐 어떤 시민으로 일하는 시민으로서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되는 거의 모든 권리를 못 갖고 계시다는 점을 네. 적어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티브로드, CNM, 네. SK, LG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를 좀 그래서 직접 고용은 이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든가 네. 아니면 중간에 누구를 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있음을 이제 시민들이 좀 알게 된 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서비스 때서부터 시작해서 SK, LG에 이르기까지 저희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계속 본사 방문을 했어요. 네.
괜히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끼신 분들이 항상 그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본사에서 보증을 서주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랑 계약을 했더라도 본사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왜냐하면요. 그 본사가 돈서부터 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 그러니까 재정적, 물적 모든 사항을 본사가 다 결정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야 할 책임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피해버리지 하청업체가 되니까 하청업체 항상 한 소리가 본사가 얼마 이렇게 계약을 도급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딱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 및 근로조건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청업체하고 본사하고 계약이 1년이야. 1년 끝나서 나 문 닫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고용을 보장을 해주냐. 못한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당연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본사가 공식적으로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본사가 보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장 나와라 본부도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요.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고용주인지.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 본사, 원청 뭐라고 부르든 여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러니까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게 국정감사 때도 많이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박종훈 기자님이 200만 원을 이제 월 받는다. 근데 100만 원은 근로계약으로 받고 100만 원은 수수료 계약으로 받으면 그래서 그러면 박종훈 기자님은 노동자일까요? 자영업자일까요? 와 사실상 그랬어요. 반반 아니에요? 반반? 그러니까 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치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마늘치킨 이럴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근로계약을 하고 그래서 반만 사회보험을 내요. 사회보험 아예 안 내기도 하고 반은 너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유리하죠. 사회보험료 안 낼 수 있고 퇴직금 없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기분에 따라서 완전히 자영업 계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일은 본사 노동자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청업 그 분의 아이들에게 5월 5일 날 SK나 LG에서 편지를 써요. 아버지가 SK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반으로 갈라서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러니까 애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면 애가 그러면 아빠는 SK 직원이야 그러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노조 만들 때 저한테 어떤 몇 분이 쫓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왜 노조를 만들었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비겁해서 이런 걸 해결하지 않아서 나도 이렇게 살잖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계약을 하는 이러한 아주 위법한 질서는 SK나 LG 측에서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고용부에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노동자다라는 걸 이제 얻었거든요. 얻고 또한 적어도 하청업체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는 이렇게 반반 나누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고용을 하는 것도 합의가 돼서 조금은 좀 불법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질서들이 조금 뭐 잡혔다. 적어도 약속은 했고 대기업들이 좀 모범 적어도 이건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이런 성과가 있었네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반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짜게 해요 그렇게.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반반 나누면서 편지를 이렇게 또 쓰고. 그럼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래서 대부분 사기 결혼 당했다고 부인들이 농담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옷도 SK나 LG 옷 입고 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고객한테 고객이 당신이 SK 직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뉴얼에 네라고 대답하도록 돼 있어요. 매뉴얼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속사를 보면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 때 다 얘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걸려서 바로 잡힌 거예요. 네, 참 우리 수리기사분들께서 노동조합을 만든 게 바로 자신들의 아이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간절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에요. 네, 80일간의 고공농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사에 뭐 큰 일을 하셨고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같이 하시면서 연대하시면서 이 일을 이뤄내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CNM 수리기사들이 폴센터 옆 전광판 위에서 5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결국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고공농성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픈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관심과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함께하면 연대하면 해결 못할 일도 없을 거다라는 희망도 좀 제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희망을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뭘 더디기도 하고 법제도 개선도 덜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 7, 8명씩 한꺼번에 움직이고 하면 대기업도 사실은 양보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안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움직인다 이러면 대기업에서 많이 고려를 합니다. 기업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완장 차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뭐 공무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사가 양자가 한 발도 안 물러나고 이렇게 총을 서로 겨누고 있을 때 을지로위원회라는 조직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리게 하는 거죠. 총구를 내리게 하는 일단 노리게 하고 우리를 그러면 총알바지로 써라. 대신 이러저러하게 합의를 하자라고 할 경우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6개월. 빨리 한 건 뭐 한 달 만에 해결이 되기도 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는 1년이 넘은 경우도 많으니까 하지만 해결은 돼서 정치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점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고 희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 선거의 투표율만 계산하지 말고 그것에 좀 약간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계속하면 저는 시민들의 공감, 지역 구민들의 공감도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뭐 투표율 득표율로 나타나는 게 아닐지라도 길게 보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정치 불신도 많이 없어질 수 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의원 개인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뭐 현장을 찾아가거나 공공농성장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자신의 지역구 신경 못 쓰고 신경 못 쓸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많아요. 공격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조중동 저도 지금 이제 이 고소고발 건 중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막말을 했다라고 이제 이게 이 공격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경우들이 생겨요. 특히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성이다. 네.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뭐 설친다. 예, 이런 공격을 예.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야 떠나서 네. 보수 진보 떠나서 우리가 국민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거면 적어도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한 마음으로 좀 해보자 이런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우리는 불리하다 하더라도 해명할 거 해가면서 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예. 국민들의 문제, 서민들의 문제를 예. 해결해 나가자. 그게 정치인의 자세다. 예. 그걸 위해서 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면 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장윤선의 팟짱.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을지로위원회 활약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뿌듯하시는 뭐 그런 심정이 감정이 크시겠지만 어깨도 무겁다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도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요즘 을지로위원회가 좀 집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고 있는 일이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선 자랑질을 좀 하면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생활임금법 통과됐는데 이게 을지로위원회 예. 10대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걸 적정임금이라는 형태로 법은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가 알기에는 생활임금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는 최저임금 이상의 그 임금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노력 조항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선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법안이 없어도 예. 지자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제 법안이 생기면은 더 지자체가 나서서 그렇죠. 더 하기가 쉽죠. 활발하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요런 이제 요 생활임금법은 하나 통과됐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9개의 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입법 활동이 하나가 있고 지금 부산 생탁하고 네. 부산 택시 쪽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거기도 장기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여기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78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네. 실제로 팔아서 180억의 이득을 취했는데 네. 단지 공정위에서 과징금 4억 3천만 원인가밖에 안 받은 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건 용납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고객 정보를 팔아서. 아니 저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 이건 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국은 망하게 해요. 그것까지는 요구 안 하지만 네. 부당이익은 환수가 돼야죠. 180억 부당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법 때문에 4억이다? 저는 이건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홈플러스와 공정위 문제를 다루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세대 청소년 노동자 문제 비롯해서 청소용역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더라고요. 예, 특히 연세대 총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교육부 전당에서. 그래서 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롯데 등이 추진하는 복합 쇼핑몰 때문에 동네 상권 자영업분들이 이제 망해가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 네. 지금 하고 있고 쫓겨나는 상인들 보호하는 상가 임대차 문제. 그다음에 비자금 원상이라는 건설업을 바로 세우려고 여기서 또 적정임금을 지금 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가 다단계 하도급 원상이거든요. 그렇죠. 건설업이 예전부터 그랬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70, 예,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비자금이 네. 돼서 사실은 노동자들한테 손에 떨어진 게 일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알고 있는데 해보려고요.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불꽃은 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은 안 될 거고요. 네. 저도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제 임기 동안 해결을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문제의 지점들은 명확하게 드러낼 생각이에요. 그걸 지적해내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걸 예, 국민들이 예. 알 수 있게. 그러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트윗이나 페북에서도 예전에는 되게 어려워하셨던 말들도 요즘에는 많이들 아세요. 맞아요. 예전엔 최저임금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인지 네.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을 웬만하면 알바 하시는 분들 항상 묻거든요. 들어가서 사장 안 계시면 혹시 올해 그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5,580원이라고 대부분 대답해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제가 명함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깜짝 놀라요.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혹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명함도 드리는데 네.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바뀐 보면 거예요. 뭐 생활 임금 자체 개념도 저희가 없었고 그럼요. 최저임금 잘 몰랐고 이랬는데 지금 정치인들,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 막 발로 뛰면서 알리고 뭐 SNS상에 올리고 법안 내고 이러면서 점점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 좀 저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는 생활 정치가 되는 거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일이 많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임기는 또 1년밖에 안 남고. 아니 제 임기와 무관하게 네. 저는 이런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중심이 돼서 당이 신뢰를 받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의원이 될 거고요. 제가 네. 임기 유지를 뭐 하든 못하든가 무관하게 그러면 을지로위원회는 쭉 가는데 문제는 을지로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당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진 않아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단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확장하는 것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이번 보궐 사전 전폐를 하고 나서 정말 더 하고 있죠.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얘기 제가 뭐 좀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그 당 자체가 뭐 우리 정치 전반 자체가 다 을지로위원회처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뛴다면 국민들의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눈이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네. 제일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역시 칭찬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결할 때였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렇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고공농성 이렇게 풀고 내려오시기 전에 마이크로 은수미, 우원식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단체 이름을 하는데 을지로위원회의 뭐 은수미, 뭐 우원식, 김기식 이런 의원들 너무 고맙다라고 할 때 감동스러워요. 짜릿짜릿하고 막. 아니 정말 영광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하여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해서 뭘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을 하는 축하 집회에 갔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정규직 수호천사 은수미라고 하는데 연호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연예인처럼 그래서 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원에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긴 했지만 보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어머 의원님 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신다고 하면서 은수미 의원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례의원은 일반 사람 못 알아봐요. 그렇죠. 대개의 경우. 쉽지 않죠. 근데 딱 그런 분들만 알아보세요. 은수미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일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해서 그 이후로 알아봐 준다는 것. 전 그건 굉장히 감동스럽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뭐 생중계 진행하러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데 갈 때 알아봐 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우 기자님 너무 뉴스 좋았습니다라든가 기사 좋았습니다라고 할 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칭찬해주고 알아봐주고 그럼요. 격려해줄 때 예, 정말 기분이 좋고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는데 자, 을지로위원회 활동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네. 뭐 이 팟짱 애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아 은수미 의원 격려해 드려야지 하시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아요. 좀 달아주시고요. 네.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예. 좀 그래도 좀 노동 얘기를 좀 더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화제를 조금 바꿔서 노사정의 대타협, 네. 결렬, 네. 뭐 이게 좀 이슈가 됐었고 양대 노총의 파업 결의 뭐 보면은 노동 쪽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특히 뭐 정부의 그 노동개혁 문제 이런 거 보면 35세 이상에 한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업종 제한 없는 55세 이상 파견 허용, 뭐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뭐 이런 노동 정책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인데 이 정부가 고용 유연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측의 입장을 뭐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노동 정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노동계가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대한민국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8%였어요. 3.8%. 꽤 괜찮았죠. 괜찮았네요. 예,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의 성과가 네. 누구한테 갔는가를 우리는 항상 따지거든요. 네. 그런데 가계소득 증가율이 1.8%에 불과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근데 기업 저축률은 얼마였냐? 16.8%였어요. 매년. 야. 평균. 그래가지고 10대 기업이 지금 기업 저축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만 522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성장도 하고 돈도 있는데 이 돈이 돌지를 않고 어느 한쪽에만 쌓여서 쌓여있네. 이게 양극화이고 불평등이거든요. 네. 그러면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이게 완전히 동맥경화가 됐으니 이걸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 수준인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돌릴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곳간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볼 때 네. 막힌 곳을 뚫어야죠. 네. 그런데 그 대신에 경제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가계소득 증가율에 좀 허덕이고 있는 일반 시민들 팔목 비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업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 예전만 해도 7, 80만 년만 해도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하면 투자를 네. 했어요. 고용도 하고 임금도 주고. 이른바 낙수효과. 그렇죠. 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만 뚱뚱해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파이프를 뚫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만약 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래서 입법이 됐다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제발 국민하고 싸우지 말라. 네. 힘들어서 거의 식물인간인 상태인 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네. 적어도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네. 요 막힌 곳 기업 저축 그러니까 법인세 네. 이런 거 올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돈놀이는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38%예요. 네. 그리고 그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대 41.8%거든요. 근데 기업이 그 금융소득, 돈놀이를 할 경우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가 최대 한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6%가 과세가 예. 낮은 거죠.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자 그러면 네. 생산적인 투자하는 건 그냥 법인세로 하고 기업이 돈놀이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과세 이상을 최소한 개인 과세율이라도 그렇죠. 물려야지 네.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할까 아니면 돈놀이를 할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소득이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고용도 안 하고 임금도 안 주고 중소기업한테 돈도 안 내리고 네. 끊임없이 이렇게 중간에 하청업체 끼워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 경제, 대한민국을 빼빼
알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사실은 재벌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벌 그렇죠. 대기업의 정책을 바꾸는 건 정치 역할이고 네. 그런 걸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게 정부나 경제계 입장에서는 법인세 올리고 뭐 이렇게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생산 투자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돈놀이라고 했지만 기업이 어떤 투자를 받고 그 돈을 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세금 올리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경제를 못 살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계속해서. 근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가치가 네. 제가 보수를 매우 존중하는 면인데 보수의 가치가 안전하고요. 애국심과 명예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전통적인 보수의 예.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네. 과거 그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혜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아주 강력하게 경제민주화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법인세가 어떻게 성역일 수가 있느냐. 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맥경화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전 그게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라 네. 일부 기업과 결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네. 진보가 나라와 민족의 진정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네. 보수는 안전, 이 유지라도 그 고민을 하는 게 보수가 맞거든요. 국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유지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네네. 만드는 거. 그게 보수의 가치고요. 진보의 가치는 대체적으로는 그걸 변화를 주고 신바람을 내게 하는 이런 게 또 진보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모든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날개로 날아요. 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당에 대해서도 잘 못한다고 많이 지금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네. 비판이지만 또한 보수 쪽도 저는 이건 아예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고 새가 못 날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네네. 하고 있다. 이게 아주 과도하게 지금 구부러지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수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당선된 것도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경제 민주화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네.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장윤선의 팟짱. 예, 정부의 노동 정책 이런 경제 정책 예.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예. 자, 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비정규직 파견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 문제 해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파견 그 나이를 55세 이상 파견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4년 늘리면은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55세 이상 뭐 업종 제한 없는 파견 허용 이게 55세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나이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나이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고 나가 들어가는 거죠. 둑을 무너뜨릴 때 한꺼번에 폭발을 시키지 않고 네. 뭐 하나를 살짝 빼는데 하도 저항이 심하니까 55세부터 빼는 거예요. 돌 하나 빼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네.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피돌기가 되고 돈도 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결단이요. 적어도 우리 당은 저는 많은 걸 하지는 말고
이런 서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 환경노동위원회만이 아니라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저히 그러니까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 노동권과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타협하고 조율은 하죠. 우회로를 찾기도 하지만 이것이 항상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수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책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정책 결단을 해야 될 사안이 왜 그러냐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역엔 기업도 있고 로비도 들어오고 뭐 압력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하여튼 지역에서 방귀깨나 끼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고 표를 좌지우지할 때도 있죠. 그렇죠. 뭐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역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적 특수성, 지역적 이해, 특정 집단의 이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대다수 서민을 위한 이러저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강제를 하는 거죠. 의원들에게도. 그리고 공천의 기준이나 이런 걸 바로 그런 걸로 잡는. 이건 정책 결단이에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결단이 있어야겠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권을 한 정부도 결단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위한 그렇게 집권을 하겠노라라고 선언하는 정당이 먼저 결단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집권을 해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수없이 받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거예요. 뒤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조금이라도 뭐 걸리는 게 있나 오긋이라도 찾아낼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예전에 했었는데 향후에 우리가 집권을 만약 새롭게 정부를 그러니까 다른 정부 민주정부를 또 한번 만들게 되면 그중에서 5개 정도의 직책은 목숨을 걸어야 될 거다. 1년 이상은 못 버틸 거고 그 5개 직책을 제가 공정위원장, 이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내가 그 노동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다음이 그거에서 환노위원장. 적어도 요 5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목 내놓는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렇죠. 개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정말 입장이니까. 하도 공격을 받아서 너덜너덜해져서 심지어는 다시 정치를 못할 지연정 저는 그런 디딤돌이 돼주어야 되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려면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이 나오려면 집권을 하기 전의 야당의 모습이 단호한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당이 집권을 하면 정말 적어도 바뀌겠구나. 그걸 지금부터 보여줘야 된다. 당연히 집권하면 하겠다라는 건 저도 그 얘기예요. 저는 그건 제가 안 믿는 얘기를 남한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지금 당 어떻게 보면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그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저 같은 비례의원도 유불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선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지역에 가야 돼. 지역에 가야 되는데 당 개혁에 대해서 뭔가 혹은 을지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서 당내 혹은 정치권에서 좀 찍히면 내가 공천을 못 받을 텐데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조언을 들어요. 조언을요? 그러면 공천받기 힘들 텐데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불리보다는 당의 유불리, 그것보다 당의 유불리보다는 국민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정치가 돼야죠. 그러니까 전 솔직하게 고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정치적 결단을 매번 고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그것이 선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합리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계속 의정 활동을 해야 그렇죠. 열심히 활동할 수 저도 있고 그렇게 할 우리 거예요.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일상적으로 양보는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결정적인 양보를 했다. 이유는 재선이 되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만약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킬 거예요. 내가 재선 의원이 돼서 을지로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제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한테는 솔직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그런 고민을 그런 정치적 결단들을 사소한 것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결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권하기 위해서 새정치연합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결단이라고 불릴 만한 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도 힘든 상황이다. 전혀 안 될 네, 거라고 봐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여튼 지금 경제 문제 우리 뭐 국민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뭐 4.5정 옛날에 저희가 4.5정 얘기했었는데 4.5정까지도 요즘 잘 안 가잖아요. 안 가요. 네. 막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 이 경제 문제가 이태백이나 계속해서 38선에서 끝나요. 네. 계속 이제 말이 조합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결단 지금부터 야당이 좀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자,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이 디플레이션과 같은 뭐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저성장 저물가에 의한 디플레이션 우려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 경제부처 뭐 경제부총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건 우리 당에서도 얘기를 했죠.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를 결합하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걸 해서 밑바닥을 쭉 이제 이렇게 분수처럼 어쨌든 돈이 돌게 하고 낙수 효과를 하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라든가 경제민주화 그래서 위로부터 돈이 돌게 하는. 그래서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를 결합시킨 것이 세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정책을 법인세 인상, 그다음에 이 기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최저임금 이렇게 몇 가지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 혹은 제도에 대해서 전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인데 그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경제 민주화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전혀 안 하고 있죠. 정말.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정책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다. 그러니까 정책은 있어요. 그거를 할지 말지 그걸 결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누구는 A라고 그러고 누구는 B라고 하지만 A든 B든 내가 A라고 생각하면 A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든 B든 시나리오는 있다. 근데 아무도 결단해서 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 실패하면 독박 써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아까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정말 그 정도로 위중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뭐 정규직에 과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정규직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게 분수 효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분수 효과라는 건 모든 걸 살리는 거잖아요. 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이 이제 급여를 얼마를 줬는가, 그러니까 급여로 받는 돈이 얼마인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난 10년간 노동소득 분배율이 10%가 떨어졌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국민들의 밥상에 밥그릇이 10개였는데 이제 9개로 준 거예요. 나머지는 기업한테 갔죠. 그러면 국민들의 숫자는 더 늘었는데 밥그릇은 더 줄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 먹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정규직이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난 기업 한 그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그릇을 9그릇으로 줄었으면 각자 조금씩 더 덜어내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한 그릇 먹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누구는
거의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내부에서의 균형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밥그릇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밥그릇을 늘리지 못하고 계속 9그릇, 8그릇이 되면 우리 내부에 싸움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럼 밥그릇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이것이 분수 효과와 낙수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기업의 저축. 더 이상 기업이 저렇게 고간에 돈 쌓아놓고 금융소득, 이자, 뭐 서민들을 대출로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뭐 최저임금 말씀도 하셨지만 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런 민주노총의 주장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10,000원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나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들은 그렇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를 같이 하자 그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왜 최저임금을 못 주냐면 편의점주들이 그러니까 매출을 30에서 60%를 떼가요. 그 본사에서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이 유지를 하려면 자기 임금 줄이고 최저임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사에 주는 수수료를 떨어뜨린다. 그게 낙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는 같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네, 뭐 그냥 뭐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건 패키지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사회안전망이 없어요. 보험을 들고 국가보험을 만들어주고 다시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패키지 정책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한쪽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만 올린다? 안 되죠. 네. 같이. 자, 그럼요. 네. 분수와 낙수가 한데 어우러지는 정책 경제적 정책 결단. 그렇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냥 하면 돼요. 지금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출신의 지자체 장들도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생활임금은 다 일단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한다예요. 우리는 결단한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법을 위해서 입법 활동도 하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양보 안 한다. 이런 게 좀 일관되게 비춰지면 그런 게 결단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심지어는 일부 지역이나 일부 의원들한테 불리할지라도 하겠다. 이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정책 결단을 해야죠.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결단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래야 국민들이 뭐 제1야당을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정권을 잡아도 그런 결단을 할 거예요. 결단이 관행이 돼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과 나라와 서민들을 위해서 나의 이익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먼저 결단하는 게 만약 우리 당에 관행이 돼 있으면요. 그런 당이 집권하면 그렇게 해요.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쯤에서 저희가 재보선 결과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4대0 전패라는 오늘 뭐 조간신문에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재보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이제 의원실에서 집에 전 TV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TV를 보다가 한 10시 넘어서 밤 10시 넘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을 했고 전패를 하겠구나 예상을 했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모습 근해산성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월호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고 계세요. 전 그걸 느껴요. 이번에 면죄부는 준 건 아니에요. 저는 거죠? 분명히. 근데 문제는 그건 화가 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도대체 야당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걸 기득권을 내려놓고라고 얘기하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직생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 예, 신뢰를 아직은 못하겠다.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4개 선거니까 네.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저는 몰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신뢰를 보인다면 총선 때는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총선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 결과는 야당에 대한 책찍질인 게 맞고 박근혜에 대한 면죄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면죄부는 전혀 아니지만 네. 정말 미리 약을 그러니까 얻어맞은 것이라고 생각을 예방주사를 해요. 맞았다, 예, 이렇게 문제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네. 그 예방주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저는 그건 힘이 있는지라고 논평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부터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러게요. 이 팟짱 애청자분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멘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거의 멘붕 상태였는데 팟짱 애청자분들은 네. 그렇죠. 뭐 성남 중원 지역 도전도 하셨잖아요. 당내 경선에서는. 그리고 아까 저 이제 정한서 후보가 또 열심히 하셨는데 네. 저도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역시 힘든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 주사를 맞고 정말 이 병이 완치돼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야당이 된다면 내년 총선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그 예방 주사 신경 쓰지도 않고 에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또 되겠지,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내 공천만 받으면 된다, 내 지역구만 지키면 되지 뭐, 아예 뭐 좀 지더라도 심지어는 그것도 뭐 개파 뭐 이런 얘기가 떠돌기 시작하면 그건 불가피하게 떠돌아요. 네. 언론에서 그런 기사 쓰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근데 언론이 그렇게 기사를 쓴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담대한 도전, 아주 용감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론은 그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없는 사실을 저희가 지어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관건이에요.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제도 많고요. 예. 당 내에서도 이 당을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결단을 보이는 그런 모습, 이걸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야지 제가 1년밖에 안 남았고 정말 어떻게 저를 비례의원으로 뽑아주신 시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건지 지금까지는 사실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좀 더 주목을 했고 당 문제에는 저로서는 도저히 좀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점도 있는데 전 이제 1년이 남은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미래나 당의 희망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고민하고 저 역시 용감하게 도전을 해봐야 된다. 네, 도전을 해봐야 된다. 네. 정말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요즘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능력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사람인지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내려놓을 게 좀 더 많은데 제가 내려놓을 게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추앙받는 이유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담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의 모습이 되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어제서부터 계속 들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평판에는 불리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당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여튼 요즘 하여튼 뭐 하루 종일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어제 선거가 있었고 오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좀 어떻게 보면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유권자분들이 시민분들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 집권 가능한 야당의 모습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은수미 의원님의 을지로 활동도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 당에서의 이런 혁신의 모습 이런 걸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것도 저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네,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노동절 하루 앞두고 예. 4월 30일에 사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다음에 또 저희 팟짱에 또 저희가 초대를 하겠지만 예. 오늘 이 시간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위로를 해드리고 좀 어루만져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말 네. 다음에는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각오가 돼 있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을 겁니다. 저는 저 같은 정치인들이 또 있다, 꽤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일하시는 팟짱 애청자분들이나 제가 만나는 비정규직 분들께 적어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단 1%라도 더 나아질 거다라는 확실한 희망을 드리는 것. 네. 이런 정치를 제가 1년 내에 하지 못한다면 저는 참 이 정치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꼭 그런 희망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팟짱에서도 계속 의원님의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